Just you, just me. Let's find 내구성을 높여라. to cuddle and woo. Oh, gee, what 극한의 온도를 이겨라. are my arms? 엔진의 토탈 쿼츠하라. Your imagination. 엔진의 나이를 잊게 하는 기술. 토탈 쿼츠 엔진 오일. 엔진을 더 젊게, 더 오래. 공공기관 채용정보의 모든 것. 201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11월 28일부터 29일 서울 코엑스 디올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장에 방문하시면 2017년 공공기관별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NCS 채용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24회 생로병사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생로병사 특집 두 번째 시간 124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뭐 어떻게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깡쌤밖에 없어요. 이놈 새끼들 다 안 오네. 김도인이 오늘 아파가지고 네, 못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실이는 지금 일어났어요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김도희님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네. 건강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 거지? 예, 근데 몸이 갑자기 안 좋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곧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놀라운 신체적 회복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독실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실이는 빠따치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평소에. 아, 예. 예, 그래서 기본적인 에너지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 먹는 거구만. 깡쌤 오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이제 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광화문이나 맞다. 이쪽 근처에서 이제 산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한 바퀴 쭉 돌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버스에 올라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거의 가수들 노래도 하고 그래서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에다가 그래서 예,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세계에서 언론에서 막 비폭력 시위 잘 됐다. 건강한 시민의식 보였다. 막 그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예. 보통 웬만한 해외에서 이 정도 규모가 모이면은 이제 상점 약탈, 차량 방화, 소화전 파손 뭐 이런 각종 이 불상사들이 일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대부분의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한 몇만 명만 모여도 막 때려 부수고 막 그 불지르고 이러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0만 명 넘게. 추산으로는 제 느낌상으로는 100만이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몇 명까지 세셨습니까? 제가 한 25명 정도 세다가 예. 너무 많아서 거의 못 다 셌어요. 됐네. 예. 조금만 더 세지 그냥. 그렇군요. 예,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쓰레기 치워가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정말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번 주도 열리겠지? 예. 걱정도 돼. 왜냐면은 이번 주에 모이는 인원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젤 것 같아. 파란 집에서.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식는구나. 좀 버텨야 되겠다. 거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버티는 걸로? 그런가? 예, 지금 하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끝까지 가보자 한번. 어쨌든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독실이 뭐 있습니까? 독실이 없으니까. 저는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신간 나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1년 동안 준비했던 신간이 나왔습니다. 신간? 책 또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공장. 그러니까 쓰면 되는 거지. 제목은 11계단이고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이라는 부제로 좀 두껍게 좀 책이 나옵니다.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책 이름이에요, 그게? 그게 부제야. 부제. 제목은 11계단이고 그래서 11개의 고전을 제가 엄선했습니다. 11계단? 11개의 고전을 딱 엄선해서 이러한 고전이 인간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최사장 성장기와 연결시켜가지고
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최 사장 성장기면은 굉장히 좀 눈물겨울 것 같아요. 찌질한 예. 모습이 막 드러나. 벌써 막 눈물이 벌써 울지 말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막 고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죄와 벌, 성경, 짜라투스탄이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 선언 이런 것들 좀 연결해가지고 썼어요. 공산당 선언도 또 나옵니까? 예. TBS 사자에서도 나오고 오파니샤도 나오고. 오.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게 잘 썼으니까. 예약 판매는 11월 24일 목요일 날 예스24, 뭐 교보 알라딘 등에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 11월 24일 날 목요일 날 예약 판매 선물도 있다고 해요. 예판 선물은 뭐가 나옵니까? 좋은 거 줄 겁니다. 뭔지 몰라. 최 사장의 눈물 이런 거 안 줍니까? 그러니까 성장의 눈물. 그래서 이번에 나오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모 얘기도 좀 해야 돼요. 정모 12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는 거죠. 건국대학교 세천연관. 저희가 800명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이미 신청자가 한 2,500명 정도 신청하셔가지고 현재까지 한 3대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골고루 잘 돼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 있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당첨이니까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25일 금요일 날 추첨해가지고 개별 연락 문자를 드립니다. 야, 이번에 봤습니까? 이번에 선택할 수 있어. 이번에 혼자 오는 거랑 뭐죠? 그 대동이라고 하나? 한 명 더 올 수 있는 거. 동반자. 한 명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 명씩밖에 선택 못할 때는 같이 오고 싶어도 막 따라와줬잖아. 근데 이번에는 좀 같이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나날이 발전하는 지대너변. 근데 800명이나 옵니까? 800명. 와.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정모했을 때 이것저것 시행착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도 정모도 여러 번 해보니까 요게 뭐가 불편하구나, 요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좀 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 페이스대로라면 정말로 잠실 체육관, 그렇죠. 실내 체육관 정도는 카네기홀 정도. 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는 콜로세움 한번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썰렁하네요. 녹음실 원래 꽉 찼었는데. 아니야, 나는 좋아. 나는 깡통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124회 생로병사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해서 이놈 시키들 안 왔구나. 그렇죠. 이놈 시키들 왜 안 오나 했더니. 왜냐면 이제 그냥. 더 이상 듣고 싶은 얘기가 없다. 나온 거 다 나온 거 아니냐. 걱정됩니다. 사실 오늘도 생로병사 하면 당연히 제가 뭘 할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하셨어요? 생로병사를 넘어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이미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괄해서 그렇죠. 넘어서는 뭔가. 우리 정모 주제가 죽음 아닙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이미 정모하기 전에 이미 정모 주제를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좋구만 단둘이 얘기하니까. 이게 저희가 지대널리앗의 출발이 사실은 사후세계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약간 생각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었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다뤘던 거는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TBS 사자에서 그렇네요. 영혼들의 여행 다뤘었는데 요거는 거의 프리퀄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죽음을 크게 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 죽음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죽었을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저승의 세계의 모습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환생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그다음에 죽음의 과정, 그다음에 환생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TBS 사자에서는 그걸 다 다룹니다. 기억나요? 죽음의 순간부터 환생까지를 다 다루잖아. 네네. 영혼들의 여행 기억나십니까? 꽤 오래됐을걸?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10년 됐나요 벌써?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영혼들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이후를만 다뤘어요. 죽음의 순간이나 환생은 안 다루고 죽은 사후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그래서 팀도 짜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 같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죽음, 임사체험에 대한 어떤 고전, 삶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 레이먼드 무디의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같이 할 건데 요거는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 죽음의 순간을 다뤄요. 죽음의 순간? 바로 임사체험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전에 영혼들의 여행할 때도 내가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 임사체험 한번 날 잡아서 하자. 그랬더니 깡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웃으면서 야 또 하자고 한다면 안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네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으니까? 임사체험에 대해서 하는 날입니다. 이거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의 방송 얘기를 잠깐 할게요. 바로 레이먼드 무디
레이먼드 무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 바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죽음에 대한 고전인 삶 이후의 삶. 40년 된 책이야. 1975년에 나왔어요. 이 책을 그냥 쭉 읽어드릴 겁니다. 책 제목이 이 책이에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이에요. 삶 이후의 삶? 아, 이게 한국에서는 삶 이후의 삶으로 번역된 게 1995년에 시공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절판된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책이 없나 봤더니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 다시 산다는 것으로 2007년도에 행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얘도 절판이야.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도서관도 없는 거야.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책을. 책이 없어. 이게 책이 없는 이유가 예? 특정 종교 세력이 이거를 사재기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어쩐지 왜 없나 했더니 너무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전이야. 그러니까 이 책이 막 쓰여져 있을 때는 사실은 좀 혁명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1975년, 80년대 한창 막 산업화되고 막 어떤 정보화되고 기술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고무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구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어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임사체험 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책이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임사체험과 관련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으면 조금 심심해.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대노볕에서 임사체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건 딱 그 얘기만 합니다.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경험했던 거를 그냥 담담하게 오늘 사례를 쭉 읽어줄 거예요. 어떤 무속인이나 네. 뭐 주술사 이런 분이 아니네요. 레이먼드 무디. 예. 요 레이먼드 무디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진짜로 어떤 임사체험 분야, 임사체험은 실제로 어떤 연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임사체험에 대한 걸 쭉 읽어드릴 텐데, 야, 임사체험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용어는 지대노벨에서 사용 많이 했었는데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그러니까 죽음에 근접한 체험을 얘기해요. 근사 체험이라는 말도 표현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근사.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임사 체험보다는 근사 체험이 더 정확한 용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병행해서 쓰는데 저는 근사 체험보다 임사 체험이라는 용어를 먼저 접해가지고 이게 친숙해서 어차피 내 방송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방송의 구성. 이 책에서 죽음의 15단계라는 걸 레이먼드 무디가 좀 정리를 해요. 아니, 이게 뭐 단계가 많아요. 그때 뭡니까, 티벳 사자에서 뭐 이런 것도 뭐 단계가 있고 그런데. 모든 게 단계 아니에요. 여기도 단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15개입니까? 예. 그래서 레이먼드 무디가 이 용어 뭐 죽음의 15단계 자기가 쓴 건 아닌데 15개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쭉 읽어갈 겁니다. 각 단계에서 체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그냥 쭉 들으시면 되고 우리가 기존에 너무 많이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최 사장 생각에는 이제 이게 기존에 많이 해왔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만. 네, 우리는 다 이제 죽고 나면 네. 우리 어떤 뇌의 필름이 끊어지고 먼지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대가 있던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야. 그러나 어떤 책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사이비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이면 이만한 권위를 못 얻었을 것 같은데 학자입니다. 뭐 심리학, 뭐 의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던 분이니까 좀 저도 관심이 가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서 제일 심심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요거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 될 거고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심경 변화는 이렇게 될 겁니다. 1단계 이 방송을 막 처음에 듣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듣다 보면 빠져들게 될 겁니다. 2단계에서.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여러분의 사후관이 변화되게 돼 있을 거예요. 질문 먼저 좀 드려봐야지. 아멘. 할렐루야. 질문. 깡스밖에 없으니까 깡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임사체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 참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모 때도 또 할 텐데 네. 정모 때는 우리 객관적인 얘기밖에 안 할 거잖아. 과학적이고 어떤 심리학적인. 그래서 정말이야? 아니야?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깡생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었는데 네. 임사체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임사체험은
그냥 그 죽음에 대한 체험인 거야. 체험담. 요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사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있잖아. 빛도 네. 보고 뭐 그거 있잖아. 그때 저희가 자세하게 논의했던 방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뇌 안에서 일어나는 죽기 직전의 어떤 자극? 예. 신경화학적인 자극들이 우리한테 뭔가 죽음에 유사한 체험이다라고 어떻게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1회 때 우리 했었어요.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도 제가 직접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사 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호르몬이나 아니면 산소에 대한 문제, 이산화탄소 그렇죠. 과잉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 약물이라던가 우리가 약물 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많은 거 했구만. 약물을 했을 때 어떤 그 뇌의 상태가 어떤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편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약물 현대 사회에 많은 분들이 또 애용하고 계세요. 약물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을 사람들이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 그 LSD 편이었나요? 예, LSD도 있었고. 그런 걸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저는 계속해서 어떤 그 유물론적인 입장. 임사 체험이 있을 수는 있다. 예. 하지만 요거는 그 지극히 뇌 물리학적인, 뇌 물질적인, 그렇죠. 화학적인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유 주사나 태반 주사 이런 거 맞으면 똑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예. 우유를 진짜로 주사하면 어떻게 되지? 독실이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예. 어쨌든 맞아요. 임사 체험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합니다. 임사 체험을 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깡쌤처럼 이제 뇌과학적이거나 생리학적, 화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뇌 교란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다 개인의 몫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분명한 거는 이게 물질적인 문제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건 어쨌든 임사체험이라는 현상이 실제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체험을 한다는 거야. 실제 배우가 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실제로 죽음에 이를 때 어떤 모종의 체험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뭔진 몰라. 하지만 내가 죽을 때 우리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우리가 죽음 하면 사실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고 앞으로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거라서 죽음 하면은 이제 그냥 단어만 막연하게 있는데 죽음이라는 사건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땅생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나는 뭐 해봤냐면은 달력 보면서 아이폰으로 달력 쭉 넘기잖아. 그럼 대충 이 연도 이 달에 죽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 그럼 좀 충격적이야. 그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쭉 보면서 왜냐면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50년은 안 살 테니까 어느 정도 유한한 삶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사 체험은 할 것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인가 볼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요런 걸 내가 보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생로병사에서 그 사를 넘어선 거. 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그렇죠. 그러니까 사 직전입니까? 아니면 사를 넘어선 겁니까? 아니면 죽음의 그 순간 그때 당시? 논란이 있어요. 레이먼드 무디가 그래서 얘기를 해. 이거에 대한 논란이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안 죽었을 때 경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죽은 다음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깡송쌤 바로 너 죽을 때 이거 본다는 거야. 알았지요? 먼저 레이먼드 무디 얘기 잠깐 할까요? 깡쌤이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줬는데 저자 알면 좋으니까 레이먼드 무디는 임사체험 NDE 그러니까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고 바로 이 책 오늘 하게 될 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잠깐만 레이먼드 무디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거의 언급한 적이 있었죠. 독실이가 영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순간 이동을 하셨어요. 네. 워프를 통해서. 그렇지. 이거 2-3 얘기 많이 있었어. 도착하는 소리. 대단한데.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직접 자기가 임사체험을 경험해 본 적은 없고 공부는 어디서 했느냐.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윤리학, 논리학, 언어철학 박사이고 노스 캐롤라이나주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제 의대에서 의학 철학을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의대에 진학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지. 근데 의학을 막 공부하던 중에 재밌는 걸 보게 돼. 임종 선고를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야 죽었다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 한 150여 건의 체험담을 수집해요. 개인적으로 수집한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50여 명을 엄선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책으로 발표하는데 그게 오늘 얘기할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예요.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해. 학문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한 11권의 저서가 출간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13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지. 레이먼드 무디에 따르면 이 책의 목적은 사후의 삶을 논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는 현대의 발전 단계에서 사후의 삶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기록하고 그냥 종합한 거예요. 그는 개인적으로 진행해왔던 연구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그냥 보고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먼저 오늘 방송 진행하기 전에 좀 평가를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심심해. 너무 고전이야. 그러니까 40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임사체험 완전 초기니까 레이먼드 무디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들어보면 좀 심심하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참 못 따라와. 티벳 사자에서나 우파니샤드를 한참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최 사장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티벳 사자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다루잖아요. 죽음의 네네. 순간,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환생까지 다루는데 이 책 안에서도 티벳 사자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 레이먼드 무디가. 그런데 잘 이해를 못했어 자기가.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티벳 사자를 읽더라고. 왜냐면 얘는 그냥 자료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현상만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내적 세계에 대한 통찰이 좀 없어.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 내적 세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했잖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책이에요. 왜냐면 근현대 서구 사회의 합리주의 전통의 사후세계라는 어떤 비합리적인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논쟁점을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보지요. Life After Life. 제가 참고했던 책은 1995년 C공사에서 나왔었던 삶 이후의 삶을 참고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뭐 죽음에 대한 현상, 그 다음에 임사체험이 뭐와 유사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죽음의 15단계만 빼서 얘기할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책의 뒤에 보면 과학적인 논쟁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다뤘던 것들이라서 다 뺐습니다. 죽음의 15단계만 따라가 보죠.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가 그 50명, 그러니까 150명의 자료 중에서 뽑았던 그 50명을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요런 것들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기본 모델을 만들어요. 죽음의 기본 모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돼요. 독실이라고 합시다.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 독실이. 독실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네. 언젠간 죽을 거기 때문에 독실이도. 실제로 독실이가 죽을 때 이런 거 본다는 거야.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정, 이건 지금 제시하는 건 이상적인 모델인데 네. 이 중에서 사람들이 일부분들을 체험해요. 독실이가 실제로 죽어가면서 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으면 뭡니까? 치킨? 생각도 못했는데 괜찮다. 그렇군요. 치킨의 유전자 복제 과정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싶다거나. 죽을 때요. 네. 놀라운데. 근데 빛이 보이면 좋겠죠. 그분의 품으로. 그렇죠. 긴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독실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있던 중에 자신의 사망을 선언하는 의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린데 보통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곧이어 귀에서 거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커다란 종소리 혹은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 같아요. 윙윙. 잠깐만. 이게 지금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무디가 뽑아내가지고 요런 보편적인 단계를 거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게 150명 인터뷰했다고 했나요? 150명 사례 중에서 50명을 인터뷰한 거. 50명을 인터뷰했고 그 50명의 인터뷰 사례들 갖다가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가 뒤에서 15개의 단계로 나눠져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거슬리는 소리. 거슬리는 소리래. 둥둥 이런 소리. 그지? 둥둥둥둥. 거슬려. 거슬리는구만. 이후 독실이는 자신이 길고 어두컴컴한 터널을 맹렬한 속도로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왠지 근데 얘기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꿈꾸다가 한 번씩 느껴요, 그런 거를. 그래? 진짜요? 훅 하고 뭔가 이게 빠지는 느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인터스텔라에서 차원을 이동할 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몰라. 이게 종교적인 건지 아니면 뇌의 혼란인지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 뭔가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거. 곧 자신이 육체 바깥에 나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여전히 생전의 모습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고 있어요. 독실이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치 관객인 양 자신의 몸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의 육체를 되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감정적인 동요를 느껴요. 이거 이상해. 모순이야. 왜? 사망을 선고했다며. 그렇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독실 몇 시 몇 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살리려고 애쓰는 건 그 후에 딱 안 할 텐데, 의료행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뒤에 이제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얘기를 듣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얼마 뒤 독실이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기묘한 상태에 좀 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직도 자기가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하지만 그 몸은 육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곧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영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섬뜩할 것 같아. 요 사례 뒤에 나올 텐데 재밌어요. 그리하여 독실이는 과거에 죽은 친구들의 영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친지나 친구들이 아닌 이제껏 만나본 적이 없는 빛의 존재가 끼어 있습니다. 빛의 존재는 지상에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요한 장면들을 파노라마식으로 한순간에 보여줘요. 이후 독실이는 현세와 내세를 구분짓는 일종의 장벽이나 경계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실이는 자신이 지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직 그가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이 시점에서 독실이는 사후 상태에 익숙해진 터라 지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 사랑, 평화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다음 순간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육체와 재결합하고 소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살아난 거야. 이후 독실이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체험은 현실을 초월한 체험이라 그것을 표현해줄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실이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체험은 여전히 독실이의 인생에 심오한 영향을 주고 특히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변화한다고 해요. 이게 체험자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보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라는 거야. 이상적인 임사체험 모델. 이상적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지만 모든 체험자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진 않아요. 부분을 하거나 변주가 되거나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레이먼드 무디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아요. 첫 번째, 임상적 죽음의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금방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이먼드 무디에 따르면 임상적인 죽음이 오래 지속된 사람일수록 조금 더 화려하고 명료한 경험담을 보고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를 종교적인 차이에서 찾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교육이나 종교 간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밟아보도록 합시다. 죽음의 15단계. 그러면 독실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은 치카이 바르도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초에니 바르도나 시드파 바르도는 못 갔다. 그걸 뚫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경계선에서 돌아와.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임사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온 거고 만약에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정말로 죽은 사람이었다면 넘어섰겠죠. 그렇죠. 그 강을 건넜겠죠. 그죠. 초에니 바르도를 경험하고 있겠죠. 강을 건넜다. 근데 강 얘기도 나오는데 좀 재밌습니다. 강 얘기도 나옵니까?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이먼드 무디가 이걸 쓸 때는 너무 낯설었어. 근데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이걸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하니까 우리한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동일했었던 것이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것을
표현을 적절한 어떤 단어라든가 표현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뭐 언어를 통해서 제한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건너 장벽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걸 우리가 살아생전에 항상 뭐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넌다. 혹은 뭐 니마그 강을 건너지 마. 그것도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강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로 해왔으면 실제로는 정말 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사고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하나씩 가볼까요? 죽음의 15단계, 1단계. 둥둥. 말로 표현할 수 없음. 임사 체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독실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상의 곤란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라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야. 사례 하나를 볼게요. 어떤 여인의 사례인데 이건 좀 짧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군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은 3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체험을 하는 동안 줄곧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이런, 나는 기하학 시간에 이 세상에는 3차원밖에 없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난 언제나 그런 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얘기가 틀렸군. 그 이상의 차원들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아, 이거 굉장히 번역 투에 오 마이 그렇습니다. 갓.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제든 여성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현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이죠. 하지만 내세는 분명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난 선생님에게 내 체험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 메리? 아,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옵니까? 왜냐면은 레이먼드 무디가 이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가명을 쓰거나 그냥 여인, 남성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다 미국인들이겠네요, 일단은. 그게 한계야. 레이먼드 무디가 그걸 밝혀요. 내가 조사한 게 미국인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볼 예정이다 정도만 얘기해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른, 예를 들면 티베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적인 어떤 인터뷰를 수행했다면 전혀 다른 형태일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레이먼드 무디 나중에 후에 저서를 보면 다 보편적으로 비슷한 걸 그래도 경험해요. 강은 있더라. 어쨌든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오 마이 갓. 말로 표현할 수 하나님을 없어. 찾더라.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죽음이 얘기됩니다. 2단계 죽음의 선고를 듣다. 선고를 듣다? 네.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임종 선고를 들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것도 여성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줄곧 심장병을 알아왔어. 여러 번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심장마비가 온 경우입니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가슴을 쥐어짜는 듯 했어요. 그것은 마치 제 가슴 부위에 철제 벨트가 채워져서 급격히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내가 쓰러진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과 내 친구가 집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내가 깊고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마치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장마비야. 그때 나도 속으로 대답했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라고 대답했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Yes, it is.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사가 선고하는 거 말고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남자는 이렇대. 사고가 나서 자기가 이제 둥둥 떠 있는 거야. 근데 주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래. 이 사람 죽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예, 이 사람 죽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걸 듣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식 수준에서는 아직 있고 그게 가물가물하게 점점 꺼져가는 상황이라고 그치. 한다면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게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다. 그래서 뭐 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도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 앞에서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거의 안 움직이고 거의 사망하신 것 같은 느낌일 때도 사실 마지막까지 청각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듣는 얘기는 아버지 재산은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 근데 그거지. 아까 전에 우리 초기에 얘기했지만 죽을 때 우리가 진짜 듣는다는 거야. 내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이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체험 죽음의 현장. 여기까지는 흥미진진합니다. 수 있습니다. 3단계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임사 체험자들은 체험 초기에 지극히 유쾌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진술해요. 머리에 총상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을 때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졌지만
곧바로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두운 공간 속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도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따스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안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것은 내가 이제껏 경험해본 일이 없는 놀라운 안도감이었죠. 나는 그때 계속 내가 죽은 게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지. 아니, 근데 실제로 총상을 입었던 사람이 네. 얘기했던 건가요? 머리에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총 맞고 막 이랬으면 이제 통증이 극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 사람 증언은 좀 상식을 깨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처음에 맞으면 아프겠지. 근데 이제 정말 죽음의 순간에 넘어가면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온한 느낌을 갖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4단계 바로 넘어가죠. 앞 단계는 그냥 무난해. 4단계 소음이 들립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죽음 직전 혹은 직후에 특이한 음색의 청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시끄러운 딸깍 소리, 딸깍딸깍딸깍, 우르르르 울리는 소리, 둥둥거리는 북소리, 바람소리, 쌩쌩거리는 소리 들로 사람들이 묘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소수는 굉장히 유쾌하고 장엄한 음악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대요. 복부 절개 수술을 받았던 사내 얘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귀에 거슬리는 윙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무척 불안하게 했죠. 나는 그 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티벳 사자에서 할 때 이 얘기 했어요. 죽을 때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아마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 뭔가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5단계로 바로 넘어가죠. 어둠의 터널 5단계입니다. 체험자들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공간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어두운 공간에 대한 체험자들의 표현은 다음과 같아요. 사람들이 이 어두운 어떤 터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굴, 우물, 홈통, 폐쇄구역, 터널, 굴뚝, 진공, 허공, 하수도, 골짜기, 원통 이런 걸로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한대. 하지만 레이먼드 무디가 보기에 그냥 어쨌든 어두운 터널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례 하나 볼까요? 나는 국부 마취에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고 곧바로 숨이 멈췄습니다. 일시적인 호흡기 장애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바로 무서운 속도로 진공의 어둠 속을 통과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아주 빠른 속도였죠. 그 속은 마치 터널 같았습니다. 난 마치 우원지의 놀이기차를 탄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그 터널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6번째로 넘어갑시다. 이제 재미있는 게 점점 나옵니다. 유체 이탈. 레이먼드 무디는 사람들이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도 했던 얘기야. 현대인들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냥 마음을 그냥 덧없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뇌에서부터 발현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 현대인은 마음이 두뇌에서 발생한 전기 화학적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임사 체험자들은 체험 이후에 마음 혹은 정신, 영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육체와는 다른 실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체험 중에 육체 바깥에서 관객처럼 자신을 지켜보는 유체 이탈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자 얘기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17살 때 형과 함께 유원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헤엄을 치려고 호숫가로 갔는데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다다랐을 때 그 가운데 누군가가 야, 호수 건너편까지 헤엄치자! 라고 제안했어요. 나는 그 호수를 전에도 이미 수없이 가로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헤엄쳐 가는 중에 호수 한가운데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몇 번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다가 갑자기 내 몸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 자신한테서 멀리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자세를 안정시킨 채 1m쯤 거리에서 물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는 내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쪽 약간 오른편에서 내 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동안에도 난 여전히 어떤 완전한 몸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설명하기 어려운 날아갈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것은 마치 내가 깃털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험자들 중에는 유체 이탈 당시에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생전에
자신이 몸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 뭐 유체 이탈이 있다 이런 거를 몰랐던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당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장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약간 목격을 뒤에서 고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멈춰서 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유체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그거 재미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자면서 뭐 어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유체 이탈.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아, 예. 화법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일인데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살아있을 때는 하고 있어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죽었을 땐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뭐 육체를 떠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일종의 유체 이탈이라 본다면 살아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자는 동안에라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 작화증이라고 하는 게 뭐 뭐 허언증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사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걸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예. 뇌는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들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연속적일 거야라고 채워 넣는 것들을 본능적인 레벨에서 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단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됐을 때 뇌가 알아서 보관을 해낸 거지, 그 상황들을. 그래서 내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기 자신이 보는 자기 거예요. 자신의 육체. 그걸 보는 것처럼 내가 해석을 한 거가 아닐까. 나중에. 그렇지. 깨어나서.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네. 자기 이미지를 더 씌우거나 했을 거다라는 거야. 여기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 자기가 본 대로 대답을 했을 거야, 그게. 그치. 느낀 대로. 대부분이.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정말로 뭐 이제 뭐, 날아올라 약간 그 미스 페레고린 같은 데서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장면들을 뇌가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뇌의 어떤 뭐 이산화탄소 부족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이상으로 내가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뇌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정보를 더듬힌다. 그렇죠. 뭐 충분히 나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내가 셧다운 되는 순간에 일시에 팍 하고 꺼지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그렇지.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먼저 꺼졌다. 근데 감각적인 부분은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거는 그 먼저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작화증을 우리가 억누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멈췄기 때문에 다른 것들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꽝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체 이탈 어떻게 생각해요? 뭐 봤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독실님처럼 어떤 과학적인 해석은 못하겠고 봤다고 하니까 뭐 믿어줘야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야. 뇌가 복원해냈든 아니 뭐 정말로 영혼이 있든 어쨌든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은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 육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없고 뇌가 만들어낸 거든 아니면 진짜로 보고 있든 여러 가지 태도를 갖는데요. 육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대. 뭐야 저렇게 많이 다쳤어?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내 육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례를 하나만 볼게요. 내가 그처럼 보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사진이나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아왔으니까요. 그 둘 다 평면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내 몸이 나와 떨어졌고 난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죠. 난 생전 처음으로 1.5m쯤 되는 거리에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그것이 나 자신임을 알아차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해요? 봐봐. 자기 이미지를 더 씌울 때 더 씌우는 이미지는 항상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이나 거울일 거예요. 내 얼굴을 진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내 육체를 보는 순간 뭐야 이거? 나랑 굉장히 닮았네? 근데 실제로 처음으로 3차원의 내 모습을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낯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뇌가 어떤 정보를 끼워 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3차원의 나를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네요.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죠. 비디오를 찍는다. 아니 다르잖아. 근데 저는 거울만 봐도 제 배가 3차원으로 좀 느껴져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요? 예. 근데 낯선 경험이긴 하겠네요. 내가 너의 배를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아, 그렇네. 우리가 4차원으로 보여요, 배가. 아. 어쨌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그 예. 두뇌 실험실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그치. 한번 지대북에 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제가 언급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카프그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카프가라 중국. 카프그라 증후군은 자기 부모를 가짜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데 정서적인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난 거야 머리에서.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면 엄마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얼굴은 똑같은데 말하자면 우리가 약간 마네킹을 보는 것 같은 단백질 인형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형태는 똑같지만 분명히 쟤는 내 엄마가 아니다. 다른 사람은 뭐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증후군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한다면 내가 느낀 어떤 감정적인 교감이 있을 건데 친밀도가 있어야지. 그렇죠.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한 번도 내가 본 적 없는 상황에서 내 바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도를 관장하는 뇌가 어떤 셧다운될 문제를 수도 있고 일으키거나. 이미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내가 아는 형태랑 닮았는데 낯설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장난 뇌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새로운 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쨌든 떨어져 나온 내 몸이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좀 설명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그래도 일종의 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특성이나 속성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라는 게 레이먼드 무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러한 공통된 속성을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써요. 영체라고 부릅니다. 영체. 이건 우리가 번역한 거고 스피리추얼 바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용어가 체험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기도 한 용어래. 체험자들도 어쨌든 미국인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디는 영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신체를. 이거 티벳 사자에서는 뭐라고 했더라? 어쨌든 비슷한 용어가 있었지. 그 몸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신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영체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개처럼 보인다, 구름이다, 증기다, 투명하고 다채로운 색깔의 구름이다, 가느다란 연기다, 어떤 모종의 에너지다,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영혼의 모습이랑 매우 닮아 있긴 해요. 여인의 사례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은 주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급차 주변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면 마치 줌 렌즈를 통해 상대를 가까이 당겨서 보는 것처럼 난 그 사람 바로 옆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의 일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은 아직도 내가 원래 있었던 곳에, 내 몸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계속 있는 듯 했어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고 싶다면 나의 분신이 일종의 추적기가 되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곧바로 그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상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체가 되면 내가 상상하는 곳 사람들한테 막 간다는 거야. 근데 이 여성의 얘기가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긴 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오바마를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럼 오바마를 바로 보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느낌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는 거를 느낀다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그 유체 이탈된 상태에서 그 영인체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늘어나 있구나. 근데 난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차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차원이 더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만난 거구나 거기를.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다리는 거기 있고 머리는 오바마 앞에 있고. 그런데 구멍으로 쑥 내밀어서. 그렇죠. 머리도 여기 있고 머리가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근데 가끔 제가 그거 꿈 조종할 수 있다고 했었었죠. 예. 루시드 드림. 루시드 드림. 근데 그 루시드 드림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도 꿈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날 수도 있고 쭉 늘어나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여성이 뭐 동시에 두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걸 기억해낼 수 있다면 루시드 드림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 딱 될 것 같아. 느낌다운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여성도 거짓말 한 건 아닐 거다. 약간 우리가 루시드 드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이때 이제 임사체험 때 한 게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요. 7단계로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 흥미진진해서 가슴이 떨리는데. 그래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7단계 드디어 다른 영혼들과 만나게 됩니다. 두둥. 많은 임시 체험자가 죽음의 과정 중에서 다른 영적 존재를 만났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영적 존재가 자기 주변에 있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무디는 흥미진진하네. 이거. 그래요? 무디는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들 영적 존재가 죽은 이를 도와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 영적 존재들은 죽은 이에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육체로 돌아가라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출산 중 위험에 빠졌던 여성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출산 중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난산이었던 탓에 피를 많이 흘렸죠. 의사는 나를 포기하고 친지들에게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 정신은 말짱했죠. 게다가 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확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방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거의 군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방 안 천장 바로 밑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전에 나와 알고 지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었어요. 나는 그들 중에서 내 친할머니, 학창시절 나와 알고 지냈던 여자아이, 그 밖에 다른 수많은 친지들과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모두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난 몹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날 보호해주거나 인도해주려고 와준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고 그들이 모두 마중 나와서 날 환영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건 남자의 사례인데 내가 죽음을 체험하기 몇 주 전에 내 절친한 친구 봅이 살해당했습니다. 친구 이름이 봅인가 봐. 봅. 그런데 밥이겠죠. 밥. 근데 이게 70년대 쓰여졌던 거니까 밥.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막 영어 교재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봅으로 다 썼던 것 같아요. 난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혼났어요. 왜요? 그 중학교 때 이제 what, how 뭐 이런 걸 가르치잖아. 근데 what이라고 하거나 why라고 하면 영어 선생님이 때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what이라는 거야. 맞아요. why라고 What's 해가지고. your name 이렇게 하고. 그때는 그랬었지. 화이트도 사실 화이트도 발음이 화이트라면서요. 나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데? 영국식 발음을 배우셨나 보네, 우리 선생님이. 고급진데. 한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What? 어쨌든 봅이 어쨌든 살해당했어. 내가 임사체험을 하기 전에 내 절친한 친구 봅이 살해를 당했던 거야. 어쨌든 임사체험이 진행됐습니다. 나는 몸 바깥으로 나온 순간 봅이 바로 내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ey Bob. Hey Bob.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빨리 들어. 죄송합니다. 신성한 지금 사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영어를 못해. 그게 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봅이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를 보고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나는 밥이라고 해야겠다. 밥의 육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육체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의 모습이라든가 그 밖에 그의 모든 것이 내게 똑똑히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내 옆에 있었지만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종의 투명한 몸을 갖고 있었는데 난 그 몸의 모든 지체들, 그러니까 팔, 다리, 그 밖에 모든 것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 눈으로 그를 볼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에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밥,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죽었어? 하지만 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따금 그렇게 내 곁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난 그럴 때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밥은 계속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환자는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날 밥은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버렸죠. 난 그를 다시는 보거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밥은 마치 내가 죽음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뒤에야 그 모든 일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기다리다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친인척 혹은 그렇죠. 지인을 만난다. 그렇습니다. 먼저 떠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상들이 보러 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경험은 하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뭔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걸 자기가 원하는 가장 친숙한 이미지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거죠. 생전에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은 부모를 느낄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는 그 밥에 대한 상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웠기 때문에 또 죄책감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한 번도 부모님을 그리워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 임사체험을 할 때 부모님이 과연 나타나고 그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질 것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뭐가 우리가 죽을 때 보긴 보나 봐. 그러니까. 근데 재밌잖아요. 뇌의 손상이 발생하는 절차도 그렇다면 보편적이라는 건가? 혈액이 빠져나가거나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인간이 비슷한 신체 구조나 신경생리적인 구조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셧다운 될 때 뭐 그 윈도우도 끌 때 비슷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띵띵띵띵 하면서. 야, 그건 비슷하게 맞췄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구조가 이런 식의 체험 단계, 그 셧다운 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제 멈춘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때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한 명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유체 이탈과 동시에 어쨌든 그 이유겠죠. 유체 이탈이 되고 뭔가 나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목격이 되더라. 그렇죠. 그런 걸 경험을 한데 그게 뇌의 교란이든 뭐든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구나, 증명됐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의심의 여지는 많다고는 보지만,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막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베드로와 그런 사도 느낌으로. 요한과. 근데 갑자기 나는 이걸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 제목학원이라는 그 이미지 아닙니까? 난 참 그 제목학원 이미지 좋아하는데. 그건 진짜 쩔어. 사람들 너무 대단한 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그 강에 고릴라가 이렇게 발을 담그고 서서 있는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제목이 뭐라 달려 있냐면은 너무 오래전에 조상이 마중 나오신 것 같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제목하고는 되게, 물론 신박한 것만 사람들이 그 뽑아놓은 거겠지만, 사실 이걸 볼 때 저도 사진을 먼저 보고, 무슨 재미있는 이름 붙였을까 생각해 보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러는 건 아니까? 나중에 조상들이 오는데 너무 오래전에 있던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친분이 있던 영혼을 만나는 체험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영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을 보통 그냥 수호 영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영혼들의 여행할 때도 이 수호 영혼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티베트 사자에서에도 수호령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어떤 체험자는 임사 체험 중에 만난 영혼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당신의 현 존재 단계까지는 내가 당신을 줄곧 도와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영혼들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혼들도 있었대.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있는 동안 허공 속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와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 때때로 보지 못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의아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며 비록 죽어가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다라는 사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문을 가질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답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덕분에 난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8단계로 갑시다.